덕후평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갈취 백창호 시인이 표현했듯 날마다 어둠 아래 누워 뒤척이다. 아침이 오면 개똥 같은 희망 하나 가슴에 품고 다시 문을 나서는 것이 인생일지 모른다. 챕터 1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에게 배우다.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 망치지 않는다. 필자의 선택, 사례. 꺾인 꽃의 유한함에 회의가 들었고 자꾸만 들판의 풋풋한 풀냄새가 그리웠다. 그렇지만 밤낮없이 일하다 보니 산과들의 나무와 풀들을 볼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어느 순간부터 수중에 돈은 차곡차곡 모이는데 가슴은 자꾸 답답해져 갔다. 하지만 곧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천수천형, 천가지 나무에 천가지 모양이 있다는 뜻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가진 유일무이한 모양새는 매 순간을 생의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다. 수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무의 선택은 늘 오늘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순간에 나무가 가르쳐준 것. 공감. 거의 반년을 두문 불출한 채 집에만 있으려니 좁아진 행동 반경만큼이나 자신감도 줄었고 대신 불안이 그 자리를 채웠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보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최소한 나를 옥죄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옮겨간 곳에서 미처 몰랐던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도 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마다 되뇌곤 한다.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나아가 보자고. 때론 그 작은 한 걸음이 답일 때가 있다고. 막 싹을 틔운 나무가 성장을 마다하는 이유. 꺾꽂이. 고무나무 줄기를 자르고 물에 담가 수액을 제거한 다음 줄기 끝에 황토로 경단을 만들어 붙여 모래상자에 심었다. 그러고는 연탄 난로를 피워 모래상자를 따뜻하게 덮이고 모래가 마르지 않게 때에 맞춰 물을 주었다. 고무나무. 여건상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자랄 수 없지만 따뜻한 나라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20-30m를 훌쩍 넘는 거목으로 자라지. 나무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줄기가 아니라 흙 속의 뿌리란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미국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 트리다. 지름이 11m에서 높이 84m가 되는 거구의 몸을 자랑한다. 일단 잘 멈추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유형기. 막 싹을 틔운 어린 나무가 생장을 마다하는 이유는 땅속의 뿌리 때문이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자라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를 키우는 데 쓴다. 눈에 보이는 생장보다는 자기 안의 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 뿌리에 온 힘을 쏟아 어린 시절을 유형기라 한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보내는 유형기가 평균 잡아 5년. 나무는 유형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기 시작한다. 짧지 않은 시간 뿌리에 힘을 쏟는 덕분에 세찬 바람과 폭우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성목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멈춰야 할 때. 나무는 여름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 햇살이 날이 추워지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멈춘 가지는 그 끝에 꽃을 피운다. 꽃들은 가지가 성장을 멈췄다는 증거다.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하면 풍성한 꽃도 꽃이 진 자리에 달리는 튼실한 열매도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멈춰야 할 때를 잘 안다. 나를 놀라게 만든 어느 할아버지의 한마디. 무가나무와 맹인 할아버지. 그걸 왜 몰라? 관심을 가지면 다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너무 당연하고 옳은 말이기 때문이다.
나무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나무가 다 죽어가도 모른다. 심지어 나무가 거기에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무심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할아버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안 보인다고 보지 못하는 게 아니다. 본다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보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관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심이 없으면 나무가 바로 옆에 있어도 있는 줄 모른다. 오래된 숲일수록 적당한 틈이 있는 까닭. 반송. 원래 반송은 생태적인 특성상 다른 소나무에 비해 수명이 짧다. 줄기에 비해 가지를 너무 많이 뻗기 때문이다. 끝도 없이 뻗어나간 가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가지들이 갈라져 결국 쓰러지고 만다. 하지만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줄당김으로 가지끼리 잘 묶어주면 줄기가 갈라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노스님 한마디. 우리 젊은 스님이 연락을 드린 모양인데 그냥 두시지요. 살 운명이면 그냥 둬도 살 것이고 죽을 운명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죽지 않겠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려는 나무를 억지로 살려내는 것도 순리는 아니지요. 여유와 틈. 간혹 나무를 장식품 대하듯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이 하는 말을 먼저 듣는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볼 여유가 생겼고 덕분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어딘가 틈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살다 보면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버팀의 삶. 나무의 삶은 결국 버팀 그 자체가 아닐까 싶다. 나무에게 있어 버틴다는 것은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어떤 시련에도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정우성 시인은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나 나무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과정에는 오로지 버텨내야 하는 순간이 있는 듯하다. 숲속을 걸으며 깨달은 인생의 진실. 저자 걷기 여행에서 깨달음. 나는 지금도 시시때때로 걷는다. 다만 가다가 쉬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한 곳에 멈춰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두 발의 족쇄가 들짐은 저만치 내려놓은 채 가볍게 걷다 보면 삶의 온갖 문제들로 무거웠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나무 키우기와 아이 기르기의 공통점. 딸의 고백. 어릴 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 안 하는 아빠의 무심함이 내심 서운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식한테는 도움이 됐단다. 부모님이 자신을 방치한 덕분에 스스로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 열심히 살게 되었다나. 나무의 육아. 나무가 제 자식 키우는 육아 원칙은 하나. 최대한 멀리 띄어놓기다. 자신의 그늘 밑에선 절대로 자식들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까닭이다. 보호라는 미명하에 곁에 두면 결국 어린 나무는 부모의 그늘에 가려 충분한 햇빛을 보지 못해 죽고만다. 소나무의 이별. 나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식을 되도록 멀리 보내려 한다. 한 예로 햇볕을 좋아하는 나무는 씨앗이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도록 가지 제일 높은 곳에 열매를 맺고는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미련 없이 씨앗을 날려보낸다. 씨앗을 감싸고 있는 배젖은 먼 길 떠나는 씨앗에게 어미나무가 챙겨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도시락인 셈이다.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3번 치른 이유. 수목장. 아버지를 자연으로 완전히 돌려보낸 후 한참 뒤인 2004년 9월 고려대 김장수 교수가 자신의 임무원대로 나무 밑에 묻히면서 우리나라에도 수목장이 널리 알려졌다. 스웨덴 장례 문화. 화장률이 70%가 넘는 스웨덴은 집단 산골 장소로 회상의 숲을 운영하고 있다. 산골이란 고인의 분골을 산이나 강, 바다, 연고지 등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회상의 숲에서는 산골 장소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개인이 꽃이나 나무를 심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유족이 특정 장소 혹은 식물을 망자의 마지막 흔적으로 여겨
그에 집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챕터 2.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결국 마음 안에 간직한 삶의 의미. 아픈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산이나 숲을 찾지만 자연을 먹는다고 저절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쓰러질 만큼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여유, 이유, 즉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 우듬지. 나무는 싹을 틔운 순간부터 위로 자란다.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떨기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는 죽는 순간까지 해를 보며 오직 하늘을 향해 뻗어나간다. 이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듬지다. 우듬지란 나무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줄기를 말하는데 곱게 자라는 침엽수의 경우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자라면서 아래 가지들이 제멋대로 자라는 것을 통제한다. 우듬지 끝이 한 마디쯤 자라고 나서야 아래 가지도 뒤따라서 한 마디씩 자라는 시기다. 인생의 목표. 전나무나 메타세쿼이아 같은 침엽수들이 원추형으로 길고 곱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줄기 꼭대기의 우듬지가 아래 가지들 강한 힘으로 통솔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자면 꿈이나 희망이랄까. 나무의 우듬지가 아래 가지들을 다스려가면서 하늘을 향해 뻗어가듯 사람은 꿈이나 희망 등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만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당장 우듬지가 없다고 조조해할 필요는 없다. 없으면 찾으면 되고 만들면 된다. 그러니 시련이나 고통 앞에 주저앉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보자. 주목나무에게서 잘 내려오는 법을 배우다. 높아심이란 걱정이 컸다. 나무를 돌본다는 건 비단 지식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나무의 습성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진심 어린 관심이 있어야만 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 보냈다가 행여 나무의 상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은행나무를 치료하러 갔을 때 담당 공무원이 나를 어려워한다고 서운해하고 볼멘소리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순간 나는 고집센 늙은이가 되어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또 젊은 친구들이 고우수를 치료해볼 기회를 얻지 못했을 테고 자연히 그들이 제대로 된 나무의사 일을 하는 건 더 뒤로 미뤄졌을 테다. 오래된 나무는 대부분 속이 비어있다. 대표적인 예가 태백산 자락에 살고 있는 주목나무들이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는 주목나무는 세월이 흐를수록 속을 비워 몸 안의 빈 공간을 넓혀간다. 한겨울 세찬 바람이 불 때 태백산에 오르면 주목나무에서 오래된 핑소 소리처럼 깊은 울림을 들을 수 있다. 속이 비어야 만들 수 있는 영겁의 세월이 만들어낸 소리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나무 역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에 대한 재생력도 줄어든다. 비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병충해로 피가 닫히면 상처 부에 물이 흘러들어 조금씩 썩게 된다. 그로 인해 나무의 무게를 견고히 받치고 있는 중심부는 조금씩 부식되고 중심 목질부가 사라진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는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수백 년을 지탱해온 뿌리의 힘으로 굳건히 버티면서 나무는 상처가 남긴 빈 공간에 작은 들짐승과 곤충들을 품는다. 나무의 텅 빈 속이 한겨울 매서운 비바람에 지친 동물들의 은신처로 영화하는 것이다. 노장의 자세. 나이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세월이 만들어낸 빈 공간에 작은 들짐승과 곤충들을 품어내는 주목나무의 자세가 아닐까. 사후관리. 나는 그에게 당부했었다. 나무가 낫더라도 한동안 발길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나무 한 그루를 돌볼 땐 평생 가져갈 인연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시작하려는 모든 이들은 씨앗처럼 용감해질 겁니다. 씨앗의 기다림. 늦여름 어미나무에서 떨어진 작은 씨앗은 떨어진 순간부터 자신에게 맞는 토양을 찾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난다.
운이 좋아 1년 만에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우기도 하지만 적당한 환경과 조건을 만나지 못해 딱딱한 껍질 안에서 수십 년을 보내기도 한다. 체리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100년 이상 씨앗으로 남아있기도 한다. 시작하는 용기. 싹을 틔우는 씨앗의 기적은 그저 맹목적인 기다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용기 있게 하늘을 향해 첫 발을 내딛지 못하면 기다림은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 기다리기만 한다고 저절로 때가 오진 않아요. 가장 좋은 때는 결국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이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괴테도 말하지 않았던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있다.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때 흔히 하는 실수. 친구의 이야기. 사람들이 나무 심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나?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를 눈에 잘 보이는데 심을 생각만 한다는 거야. 나무가 어딜 좋아할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말이지.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모르는 부모가 의외로 많다. 나무에 관심이 많다면서도 나무에 대해 너무 몰랐던 내 친구처럼 말이다. 광보상점. 식물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빛의 양을 말한다. 광보상점이 낮으면 적은 햇볕으로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광보상점이 높으면 햇볕이 충분해야 생존을 위한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나무. 광보상점이 높은 대표적인 나무로 그늘진 벽이나 높은 건물 곁에서 자랄 수 없다. 또한 가을이 돼도 낙엽을 떨구지 않고 잎을 달고 있기 때문에 창가에 심을 경우 가뜩이나 추운 겨울 지방까지 그늘을 띄우기 십상이다. 거실 창가에 잘못 자리 잡은 탓에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가 된 소나무를 나는 꽤 많이 보았다. 감나무. 소나무보다 광보상점이 낮기는 하지만 열매를 키워야 하기에 적지 않은 빛을 요구한다. 그래서 오후 빛이 충분한 창가에 심는다면 겨울에도 운치가 있을 것이다. 단풍나무. 감나무보다도 광보상점이 낮은 편이다. 적은 빛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무시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내리쬐는 마당 한가운데 단풍나무를 심는다면 갈증에 허덕여 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배치. 그늘진 벽 쪽에는 소나무를 줄지어 심는 대신 단풍나무를 심고, 소나무는 하루 종일 해가 충분히 드는 따뜻한 마당에 심으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내가 좋아한다는 감나무는 마당 한가운데가 아니라 창가에서 바라보는 벽 뒤퉁이에 심어 겨울에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감을 감상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을 마쳤다. 가로수 구탈. 하도 한복판에서 자동차의 분진을 뒤집어 써야 하니 소나무 대신 매년 새 옷으로 갈아입는 낙엽수를 심으면 좋을 텐데 말이다. 타고난 기질을 무시한 채 그냥 가져다 심었기 때문에 소나무 입장에서 언제나 지저분한 잎을 그냥 살고 사는 수밖에 없고 잎에 기공이 막혀 호흡조차 곤란한 실정이다. 도심 속에 사는 나무들은 대부분 이처럼 제 성질을 무시당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하느라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등산을 가도 정상에는 오르지 않는 이유. 밥 한 술을 뜰 때 서둘러 삼키지 않고 천천히 꾹꾹 씹어 먹다 보면 쌀 특유의 단물과 함께 부드러운 식감이 돌면서 좋은 친구처럼 입안에 안긴다. 그렇게 목으로 넘어간 밥은 내 몸과 하나가 돼 보약이 되는 완미의 경지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산에 오를 때도 천천히 음미하듯 산속 모든 자연을 느껴보라는 뜻에서 나는 완미의 산행이란 말을 즐겨 쓴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 수, 즉 나무가 뿌리는 비다. 공기 중 구름 알갱이나 작은 이슬이 나뭇가지나 잎에 달라붙어 있다가 큰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침엽수가 자라는 고산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에서는 여름철에 내리는 수가 보통 우량의 3배가 되고 크고 작은 식물들의 중요한 수원이 되기도 한다. 나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
미얀마의 사막에서 비구름을 불러 모으는 나무도 산 중턱에서 비를 내리는 침엽수도 실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수분을 얻기 위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하지만 매 순간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이 나무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한다.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 초기 경쟁. 어린 나무가 성목으로 크려면 필연적으로 저희끼리 경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밀도가 높은 곳에서 경쟁해야 초기 생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자작나무 묘목을 촘촘히 심었다. 나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늘을 향해 쑥쑥 줄기를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훌쩍 자랐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 자연 상태에서는 많은 나무가 성목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는다. 1m는커녕 한 뼘도 안 되는 빽빽한 공간에서 발버둥 치다가 사라지는 그들의 역할은 일종의 페이스메이커였다. 생장 조건이 맞을 때를 숨죽이고 기다리다가 기껏 삭을 틔웠는데 꽃 한 번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쓰러지는 나무가 무지기수다. 순리. 모든 나무는 통계학상 평생을 통틀어 한두 그루의 자손만 남긴다.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사는 나무가 1년에 수천 개의 씨앗을 맺는다고 가정했을 때 실로 어이없는 숫자다. 나머지는 대부분 싹이 트지도 못한 채 썩거나 어렵게 싹을 틔워도 경쟁에서 뒤처져 도태되고 만다. 세상에 함부로 해도 좋을 존재란 없다. 곶자왈. 숲을 뜻하는 제주 사투리 곶과 어수선하게 엉클어져 있는 숲을 일컫는 자왈이 합쳐진 말로 용암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희나무와 덩굴나무, 가시를 단 나무들이 뒤엉켜 숲을 이룬 곳을 말한다. 선구자. 어떤 생명도 잉태할 수 없을 만큼 척박한 바위 땅에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린 것이 바로 작은 풀들과 가시를 단 나무들이다. 뜨거운 햇살과 건조한 땅 위에서도 살아남는 가시를 단 나무들의 질긴 생명력 덕에 자갈밭은 조금씩 식물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고 그 덕에 한라산 자락에서 날아든 씨앗들이 점차 털을 잡게 되었다.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뿌리를 내리지 않으려는 척박한 땅에 용기 있게 자리를 잡고 다른 생명들이 올 때까지 씩씩하게 숲을 지켜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자리마저 내주고 조용히 떠나는 가시나무들. 그들은 그 어떤 삶에도 저마다 살아갈 이유와 가치가 깃들어 있다는 진리를 몸으로 보여준다. 비록 볼품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럼 어떤. 가시를 단 나무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뿐이다. 결국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뿌리골무. 뿌리털 끝을 감싸고 있는 뿌리골무는 오히려 나무의 그 어떤 조직보다 연약하다. 그저 뿌리 끝에 달린 생장점을 부드럽게 감싸 안은 채 끈끈한 점액질을 분비할 따름이다. 재밌는 점은 집채만한 바위를 단번에 가르는 비밀이 바로 이 부드러운 점액질에 있다는 것이다. 뿌리 돌림. 나무를 옮겨 심기 전에 나무가 잘 발착할 수 있도록 미리 뿌리를 잘라 실뿌리가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팥배나무. 산에 가면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큰 티나무가 팥배나무다. 가을이면 팥알만한 크기의 붉은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에 배처럼 흰 점이 박혀있다고 해서 팥배나무라고 불린다. 봄에는 풍성한 흰 꽃으로, 가을에는 올망졸망 달린 붉은 열매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산에 사는 작은 동물들의 요긴한 겨울 양식이 되어주는 고마운 나무다. 꽃과 열매가 워낙 눈에 잘 띄고 15m 이상 크게 자라는 나무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상외로 사람들은 팥배나무를 잘 찾아내지 못한다. 뿌리를 내린 곳이 어디냐에 따라 완전히 형태를 바꾸는 탓이다. 중년의 적응. 흔히 과거의 경험이 무기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꾸고 적응할 준비가 된 이후의 일이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직시하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과거의 경험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뿐이다. 챕터 3. 30년간 나무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것들. 최고의 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아픈 나무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좋은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더 좋은 일들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만 최고의 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내가 예순이 넘어 다시 시험 준비를 하는 이유. 능동적인 공부. 내가 새벽 잠까지 줄여가며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까닭은 공부에 흠뻑 취할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올곧이 만끽하고 싶어서다. 무엇이든 알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번쯤 거기에 제대로 집중해보라고.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공부를 해보라. 세상에서 하나뿐인 명함을 만들다. 조경 시공과 조경 관리. 당시 조경이 아닌 조경 관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돈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 저자의 명함. 나무병원 푸른 공간의 병원장이라는 직함. 포레스트 위스퍼. 나무의사의 참 예찬론. 아침 건강. 건강한 나무는 막 해가 뜬 이른 아침에 새순이 바짝 서있는 반면 아픈 나무는 새벽녘 약한 빛에도 힘을 잃고 비실대는 경우가 많다. 아침을 여는 나무의 상태를 보면 녀석의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장단상교. 자는 사람은 게으르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쉬지 못하고 계속 내달리면 신경이 예민해지기 마련이고 쓸데없는 걱정만 늘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몸이 망가져서 일의 효율도 떨어진다. 잠의 기적. 자고 나면 뒤죽박죽이던 생각들이 마치 잘 정리된 서랍장처럼 차곡차곡 정돈되어 있다. 그렇게 급하던 일도 한숨 푹 자고 나면 별일 아닌 일로 바뀌고 까맣게 잊고 있던 정말 중요한 일들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한다.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부글부글 불어오르는 감정을 어쩌지 못할 때는 일부러 잠을 자기도 한다. 철학가이자 작가 볼테르 명언. 신은 현세에 있어 여러가지 근심의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희망과 수면을 주었다. 나이테에서 배우는 기록을 하는 삶에 대하여. 나이테 속성. 서울 통이동 백송은 16m의 수령에 약 600년쯤 됐는데 어느 날 폭우에 쓰러졌다. 그 쓰러진 나이테를 살펴보니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나이테 간격이 뜬없을 만큼 좁고 짙었다. 나이테가 간격이 넓고 연한색이면 당시 환경이 풍족했다는 뜻이고, 반대로 나이테가 간격이 좁고 색이 짙으면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시련을 겪었다는 뜻이다. 또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봄에는 나이테에 밝은 자국이 남지만 봄 이후에는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어두운 자국이 남는다. 기후 조건이나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나이테의 간격이 좁아진다. 그만큼 생존을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였다는 뜻이다. 참신한 생각. 나는 쓰러진 나무의 밑동을 얇게 켜 레코드 음반처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상상을 했다. 그 먼 옛날의 바람소리와 새소리, 인간이 일으킨 전쟁의 소리, 나무 앞에서 간절히 전하는 누군가의 기도소리, 그렇게 매 순간이 나이테에 기록되어 그 주위에서 발생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소중한 역사이지 않을까. 아이들이 숲에서 자라야 하는 까닭. 아이를 숲에서 뛰어놀게 하세요. 그게 평생 사용할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숲은 365일이 다르다. 풀과 나무, 바위와 흙, 그 안에 머무는 온갖 생명들까지 세계순환에 따라 매일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미세한 변화를 아이들은 금방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천연의 놀이기구가 한가득인 숲에서 놀면서 아이들은 자연의 법칙, 생명이 순환하는 원리를 배운다. 몸 안의 미세한 근육들이 절로 자라는 것은 물론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배려심도 생겨난다.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 관점 바꾸기. 예전에는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알겠다. 아이는 스스로 컸고 덕분에 성장한 것은 바로 나다.
일도 마찬가지다. 30년 넘게 나무를 치료하며 내가 나무들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나무들이 나를 지켜줬다. 일의 철학. 내가 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을 말해주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내 인생을 대변해준다. 내가 땅을 사서 곡식 대신 나무를 심은 이유. 땅을 보는 기준. 문전 옥답이라던 그 땅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오랜 세월 화학 비료와 제초제, 바디랑을 덮은 비닐더미 지어 숨통이 멎어 있었다. 옥수수를 비롯해 몇 가지 작물이 자라고 있었지만 요소 비료를 한 줌씩은 써야 겨우 알을 맺을 것 같았다. 퇴비를 쓴다 한들 항생제가 한가득인 가축의 분뇨 정도니 얼마 안가 땅을 영영 못쓰게 될 것이 자명했다. 명이나물, 이름 유래. 울릉도 초기 이주민들이 이것을 먹고 목숨을 구했다고 해서 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풀이다. 내 손으로 작은 집을 지으며 깨달은 것들. 집 짓기 능력, 퇴화. 한 세대 전만 해도 사람들은 웬만큼 제 집을 지을 줄 알았다. 뒤뜰 한 구석에 소 키울 외양간을 만들거나 밭 한가운데 원두막 짓는 일 정도는 거뜬히 해내지 않았던가. 이 집 저 집 품앗이로 지붕에 새 볏짚을 이는 모습은 시골 마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공사가 커지면 동네 목수를 부를지언정 내 손으로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저자의 집. 흙과 돌과 나무로 지은 자연 친화적인 집이어서 그런지 하룻밤 자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개운하다. 인근하게 덮여지는 구들장부터 투박하고 단단한 통나무벽, 방 안의 공기를 안온하게 지켜주는 낮은 지붕까지 머물수록 내게 위안이 되는 집이다.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일지는 나에게 달렸다. 안정과 지루함. 나이 들수록 사는 게 재미없어지는 이유는 변화 대신 안정을 택하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변화가 두려워 그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는다. 안정된 삶을 선택한 대가로 지루한 일상을 견뎌야 하는 것이다. 나무의 적응 능력.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잎의 형태와 크기, 숲비의 색깔과 질감, 가지의 모양새 등 모든 형질에서 차이를 보인다. 똑같은 나무지만 산 위로 오를수록 키가 점점 작아지는 연속적인 변이를 보이기도 하고, 담쟁인 덩굴의 경우 땅을 기어갈 때는 겹잎의 형태를 보이다가 담에부터 올라갈 때는 홀잎의 형태를 보인다. 환경에 따라 잎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잎 모양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작은 변화, 작은 결심. 사람은 누구나 어제보다 나은 오늘, 달라질 내일을 꿈꾼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거창한 변화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오늘이 쌓여 어느 순간 달라지는 내일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모든 것은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겠다는 작은 결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저자가 중년에게. 지금까지 어떤 위치에 오르기 위해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결실, 나누기. 아직까지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일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의미가 있다. 챕터 4. 나무와 더불어 사는 즐거움. 무인도에 살게 된다면 데려가고 싶은 나무, 빙나무. 열매. 아무 데서나 막 자란다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예전에 빙나무는 천금목이라는 귀한 이름으로 불렸다. 황금을 주어야 할 만큼 아주 귀한 나무라는 뜻이다. 그 비밀은 바로 열매에 있다. 붕나무는 바달만한 동그란 열매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맺는데 가을이 되면 열매의 겉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 마냥 하얗게 변한다. 그런데 하얗게 변한 부분이 익으면 익을수록 짠맛이 나서 소금이 귀하던 시절에는 열매를 잘 말려뒀다가 소금 대신 쓰기도 했다. 단점이 다 열등감이 되는 건 아니다. 멋나무.
제주 겨울의 화룡점정. 10월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붉은 빛은 갈수록 짙어져 12월께 절정에 이르며 행여 눈이라도 오면 흰 눈을 배경으로 초록잎 사이로 비치는 붉은 열매의 매혹에 꼼짝없이 빠져들게 된다. 반전 매력. 봄부터 한여름까지 화려한 나무들 사이에서 단아하게 숨지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여발한 듯이 자신만의 반전 매력으로 세상의 이목을 끄는 원나무를 보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된다. 단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괜히 단점 때문에 움츠러들고 겁먹지 말기를.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멘타세콰이아. 도시나무. 이제 도시나무들이 점점 설자를 잃고 있다. 무성한 가지와 잎이 건물 간판과 창문을 가리고 발에 떨어지는 낙엽의 하수구를 막 길게 뻗은 뿌리가 지하의 배수관을 망가뜨리거나 보도블록을 들어 올린다는 이유로 아예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몸뚱이만 남겨놓고 붉은 가지를 몽땅 쳐낸다. 보기 좋다고 심을 땐 언제고 이제와 성가시다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니 나무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멘타세콰이아가 20m 넘게 아파트 옥상 높이까지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연대. 나무가 살 수 있는 북극 한계의 숲을 타이가라 부른다. 타이가는 영구 동토층 위에 형성되고 있으며 1년 중 100여일의 여름을 제외하고는 늘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나무가 살아가기엔 너무 척박한 환경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곳의 나무들은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곱게 자랄 수 없다. 저 멀리 지평선에서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빛이라도 받으려면 최대한 높게 자라야 하는데 저 혼자 독불장군처럼 자라서는 사시사철 불어오는 강풍을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뿌리라도 깊게 내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한여름에도 지하에 일정한 깊이에 얼음층이 있어 그마저도 요원하다.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질 것 같으냐. 거즘나무. 거즘은 푸르다. 어느 술집에 가니 그런 문구가 있었다. 날씨야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못 쌓인다. 술 사먹지. 함께 갔던 지인과 맞는 말이라며 껄껄댔는데 거즘나무를 보면 왠지 그 문구가 떠오른다. 비록 줄기 전체에 허연 거짐을 얹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항상 씩씩하고 푸르게 살아가는 거즘나무를 보고 있으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다. 방울나무. 북한에서는 거즘나무를 방울나무라고 부른다. 낙엽진 늦은 가을, 기다란 끝에 대롱대롱 달린 열매가 방울처럼 귀엽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란다. 괜찮습니다. 느리면 좀 어떻습니까? 소나무, 느린 생장. 소나무는 이른 봄부터 여름이 오기 전까지 딱 한마디만 자란 뒤 생장을 멈춘다. 그래서 소나무는 마디만 세면 나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1년에 딱 한마디씩 생장하는 소나무는 천천히 자란 덕에 속을 꽉 채움으로 천년의 풍상을 견뎌낸다. 소나무처럼 나는 좀 힘이 들더라도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가겠어 하는 신선한 패기가 오히려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소나무 수명. 미국 캘리포니아 산악지대에는 브리슬콘 소나무가 자란다. 종명이 피누스 에바로 오래 사는 이라는 의미를 진 이 소나무는 단일 생물 중엔 가장 오래된 생명체로 평균 수명이 3000년 이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은 무드셀라라고 불리는 소나무로 추정 나이가 4845세에 이른다. 가끔은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자. 벚나무, 영광의 상처. 꽃이 피지 않는 계절에 벚나무를 보면 얼마나 시달렸는지 몸 전체가 상처투성이다. 어디 그뿐일까? 행여 가지라도 잘리면 그 자리가 좋지 아물지 않아 배복도 더디다. 그래서 벚나무를 키울 때는 함부로 전정을 해서는 안 된다. 화려한 개화. 1년 내내 고단한 삶을 사는 벚나무는 매해 봄 그 지난한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듯 상처난 가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온몸을 꽃으로 지장한다. 병충해와 싸우느라 만신창이가 된 몸이지만 그 누구도 상처 자국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이 땅의 아버지들 그리고 아버지로 살아갈 누군가에게. 황칠나무. 황칠나무는 우리 전통 가구의 도료로 사용된다. 황칠나무 숲이 상처를 내면 노란 진액이 나온다.
이것을 정제에 칠하는 것을 황칠이라고 하는데 그 색이 마치 금칠을 한 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워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앉는 어자를 칠하는 데 쓰였다. 가구뿐 아니라 가죽이나 금속류에도 사용되었다. 불행 중 다행. 안타깝게도 중국의 조공품으로 바쳐지는 등 하도 많이 수탈을 당하는 바람에 병자호란 이후에는 왕실에서조차 사용이 금지될 정도였다. 일제강점기에는 황칠나무를 재배하던 농민들이 일제 수탈을 막고자 몰래 황칠나무를 베어 없앴다는 이야기도 있다. 환란의 역사 속에 황칠나무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행히 자생목이 발견돼 지금은 남해안 일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대나무, 나무, 풀의 차이, 수명, 크기, 견고성, 버섯이 기생 여부. 나무는 오래 살고 풀은 빨리 죽는다는 것이다. 해를 거듭해 수명을 유지하는 여러 해의 살이 풀이 있다고는 해도 나무는 보통 수백 년씩 살아가니 그 대답이 어느 정도는 맞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대답은 크기다.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 풀에 비하면 몸집이 크니까. 크기 역시 나무와 풀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법하다. 그 다음으로 견고성이다. 나무는 껍데기인 숲기가 있어 단단하지만 풀은 껍데기가 없어 상처가 나도 아물지 못하고 쉽게 부러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나무엔 버섯이 살고 풀엔 버섯이 못 살아요. 모든 나무에 버섯이 피는 건 아니지만 나무는 버섯을 비롯해 수많은 균류와 더불어 사는 특징을 지녔다. 대나무 개성. 대나무는 60년 동안 잘 자라다가 꽃을 한번 피우고는 생을 마감한다. 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죽는 풀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 그뿐인가 대부분의 나무는 매 몸집을 키우는데 나무는 한 번 자라고 나면 두 번 다시 몸집을 키우지 않는다. 그래서 대나무는 죽순의 굵기가 평생의 굵기다. 더욱이 대나무는 속이 비었기 때문에 보통의 나무들과 달리 나이테가 없다. 그렇다고 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풀은 잎이 난 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뒤 줄기가 시들어 죽는 게 보통이다. 몇 해에 걸쳐 사는 여러 해 살의 풀 역시 줄기는 시들어 죽고 뿌리만 남아 겨울을 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나무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 잎과 줄기 모두 살아있다. 성장 방식. 풀과 나무는 생장점이 가지 끝에 있어서 제일 끝에 가지가 자란 만큼 생장하지만 대나무는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 마치 낚싯대를 펼치듯 한꺼번에 자란다. 마디는 다른 나무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대나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마디들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대나무는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두 달이면 7, 8m씩 자라니 그만의 성장 전략을 갖춘 셈이다. 대나무 교훈. 어떤 구획의 가침이 없이 그저 자신만의 방식대로 나름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굳은 머리를 깨고 상상력을 발휘할 때다. 그걸 하면 즐겁고 그걸 하면 행복해지고 그걸 하면 왠지 마음이 뿌듯하고 바로 그걸 찾아보는 거다.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대나무는 그렇게 오늘도 자신만의 룰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다. 챕터 5.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무, 미선나무. 나무명 유래. 사극을 보면 궁중에서 잔치 때 임금의 양옆에서 궁녀들이 큰 부채를 들고 서 있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그 부채 이름이 바로 미선이다. 미선나무의 열매가 바로 그 부채와 꼭 닮았다. 크기로 치면 500원짜리 동전만 하다. 잠언. 가슴이 뛰는 사랑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사랑은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을 하는 것, 사랑에 머무는 것이란 단계를 이르는 과정에 거친다. 그래서 어쩌면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랑에 머무는 것이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내줘야 하는 게 있는 법. 개 박달나무. 배려와 이해. 햇볕을 혼자 마음껏 차지하고 있지만 외로워 보이는 개 박달나무를 보면서도 마찬가지다. 그냥 숲에서 다른 나무들과 잘 어울려 살지 왜 그러고 있대? 라는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개 박달나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거나 말거나의 정신으로. 튤립나무. 개성. 당초 알 수 없는 엉뚱함이 튤립나무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다른 나무니까 또
똑같이 생겨야 할 이유는 또 딱히 없으니 말이다. 나 자신이 문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튀어보여서 좋을 게 없다며 남들한테 욕먹기 두려워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린 것은 없는가? 아, 가슴이 서늘하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 생각나는 나무, 보리밥나무. 설명. 봄 보리똥이라고도 불리는 보리수 나무와는 형제지간인 보리밥나무가 그것이다. 동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바닷가에 사는 나무의 이름이 왜 하필 보리밥일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나는 꽃과 열매의 모양새가 보리를 닮아서라는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든다. 보리밥 나무는 제주도 올레길, 남해안의 외딴 섬들, 울릉도 횡남의 해안 산책로에서 구시로 볼 수 있다. 보리밥 나무는 9월에서 11월에 은백색의 꽃을 피우는데 마치 주근깨 같은 갈색 반점을 잔뜩 뒤집어 쓰고 있어서 거무튀튀한 꽁보리밥을 연상케 한다. 손톱만한 크기의 열매에도 은백색의 비늘털이 무수히 찍혀있는데 이 역시 삶은 보리와 비슷한 모양새다. 재밌는 것은 열매가 익는 시기다. 보리밥 나무의 열매가 익는 봄은 어떤 과실도 익지 않는 계절이다. 그런 까닭에 보리꾸기가 있던 예전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허기진 배를 보리밥 나무의 열매로 채우곤 했다. 지금 우리 입맛에는 별로 손이 가지 않지만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엔 허기를 달래는데 그만한 먹거리가 없었다. 30살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까시나무, 낭설. 일제강점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소나무를 비롯한 한국의 토종나무를 없애려고 아까시나무를 일부러 심었다는 낭설 때문이다. 하지만 아까시나무는 일본인이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가 아닐 뿐더러 토종나무들을 죽게 하지도 않았다. 아까시나무 선행. 내가 아까시나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민둥산을 푸르게 덜어주고 달콤한 꿀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 제 몸뚱이를 한겨울 땔감으로 내주었는데도 이국에서 잘못 들어온 잡목 취급을 받으니 말이다. 게다가 한때 민둥산을 푸르게 뒤덮었던 아까시 나무는 사람들의 푸대접 속에 뒤늦게 싹을 틔운 다른 나무들에게 밀려 숲의 가장자리까지 쫓겨났다. 자꾸만 누군가가 담을 쌓게 된다면 탱자나무 가시. 가시로 도둑을 쫓아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 실제로 탱자나무의 가시는 도둑보다는 귀신을 쫓는 주술적인 의미가 더 컸다. 그래서 행여 전염병이라고 번지면 탱자나무 줄기를 잘라다 문 위에 걸어두곤 했었다. 흔들려 봐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팽나무, 당산목, 팽나무.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 마을의 당산목은 대부분 팽나무였다. 느티나무, 은행나무만큼이나 오래 살기도 하거니와 짠물과 갯바람을 버틸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특히 어선이 드나들던 작은 포구에는 팽나무가 꼭 한 그루씩 있었다. 그래서 남해 바닷가 마을에서는 팽나무를 포구나무라고 부르고 제주에서는 퐁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북 고창의 팽나무는 현존하는 팽나무 중 가장 굵은데 마을 앞 간척지를 매립하기 전에는 나무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나무 줄기에 배를 묶어주기도 했단다. 나무는 빛이 디자인하고 바람이 다듬는다. 잎을 모두 떨군 겨울 팽나무를 보면 거친 바람이 만들어낸 기하학적인 모양새의 할말을 잃는다. 흔들림의 미학이라고 할까. 자연이 아니고선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절묘한 수영 앞에 인간이 만든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새삼 깨닫게 된다. 흔들림 고찰. 나무가 하늘을 향해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바람에 수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냉혹한 바람에 꽃과 열매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뿌리의 힘은 강해지고 시련에 대한 내성도 커진다. 바닷가에 자리한 팽나무가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했더라면 그렇게 아름다운 가지들을 지닌 거목으로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팽나무에게 있어 흔들림은 자신을 더 강하고 크게 만드는 기반이었다. 도종환 시인이 말했듯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 흔들리지 않고 꽃게 서는 줄기도 없다. 나의 삶도 누군가에게 이런 향기로 남기를. 백리향. 처음 백리향을 본 사람들은 그저 야생의 들꽃이라 생각할 뿐 그것이 나무인 줄 모른다. 백리향이란 이름이 향이 백리까지 퍼져나간다기보다 발끝에 묻은 향기가 백리를 지나도록 오래 남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클라라 하스킬. 생전에 모차르트의 모차르트라 불렸던 음악계의 작은 거장 클라라 하스킬이다. 병 때문에 굽은 몸을 지탱하기 위해 등과 허리를 보조대로 감싼 채 피아노 앞에 앉은 클라라 하스킬. 그녀는 글도 읽지 못하는 6살에 모차르트 소나타를 한 번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쳤다고 한다. 11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해 15살에 최우등생으로 졸업한 그녀는 아름다운 미모의 천재소녀 피아니스트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18살에 걸린 세포경화증, 뼈와 근육에 세포가 붙는 불치병으로 치료조차 어려운 희귀병이었다. 온몸에 깁스를 한 채 4년이라는 시간을 병마와 싸웠지만 그녀는 결국 후유증으로 등이 굽은 복주가 되고 말았다.